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죠? 여름이라 그런지 조금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은데 체력 관리 잘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7강입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윤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리부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자, 개인 윤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달리 사회윤리는 뭐냐면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사회 구조나 제도, 법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차이를 볼까?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야. 이번에도 코로나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개인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게 바로 개인 윤리의 측면이야. 이것과 달리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어?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나라에서 얼마씩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사회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사회가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말은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합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3학년 6반 학생들이 있는데 20명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합이라고 하면은 이 3학년 6반은 20명만 있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회가 독자적 실체라는 말은 여기 있는 20명 그 이상의 3학년 6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회는 그 실체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둘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회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부어라는 겁니다. 리부어라는 거예요. 부어. 자, 부어. 지식을 들이부어. 지식을 들이부어. 아, 리부어지? 리부어. 아, 리부어입니다. 자, 리부어가 쓴 책 이름이 있습니다. 리부어가 쓴 책 이름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뭐야? 그렇죠.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적인 인간이 혹은 도덕적인 개인이 어떤 사회에 속하면 자신의 도덕성이 발휘가 안 되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더라. 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당히 예리하게 그 통찰해낸 사람이 바로 리부어다. 자, 첫 번째,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라는 게 바로 리부어인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회의했던 것 중에 3학년 담임 회의가 있었는데, 쌤은 문과잖아. 문과니까 그 담임 회의의 주제가 학교장 추천 제도를 문과와 이과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과가 조금이나마 유리한 방향으로
이과쌤들은 반대로 이과가 조금이나마 유일한 방향으로 추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지. 하지만 회의에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잘 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조금이나마 했다라는 거지. 물론 해결은 결국 공정하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기적인 측면이 조금씩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니부어가 보기에 사회 문제는요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이기심과 두 번째 힘의 불균등한 분배야.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어떠한 개인이 집단에 속했을 때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의 이기심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힘의 불균등한 분배는 집단 간의 힘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싸운다라는 거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거는 이제 그 문과 담임과 이과 담임의 집단을 얘기했지만, 이 집단을 크게 보면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싸우는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 사실은 지역이기주의가 뭐 아파트 단지별로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정치적인 집단이, 예? 여당인지 야당인지 내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다 자신의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얘기해야 될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도덕적인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도덕성이 발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리부어는 그런 거를 잘 캐치해냈고, 리부어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애국심조차,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조차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겨야 한다, 이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리부어가 본 애국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리부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집단 이기주의 간의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적 성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사회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부어는 이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까 안 줄까?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은 주지만 특징이 완전한 해결은 안 돼.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게 바로 리부어의 진단이야. 도덕적인 개인은 왜? 집단에 들어가면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경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도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다 라는 게 바로 리부어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리부어가 보기에는 이 사회윤리적인 측면이 개인의 도덕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적인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속한 사회가 도덕적이어야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리부어는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데 별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요 비합리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토론,
어떠한 뭐 회의 이렇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왜? 이기심하고 힘의 불균등성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적 강제력. 혹은 힘. 혹은 정치적 방법. 혹은 사회구조적 강제. 사회구조적 강제. 집단적 저항. 저항처럼 토론이 아니라 이러한 강제성 있는 수단을 통해서 비이성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니부어라는 거죠. 니부어라는 거죠. 생각해봐. 너네 A라는 아파트 단지와 B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A라는 아파트 단지와 B라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곳을 정하는 게 쉬워요? 거의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적 있는 수단을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하든지 제도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바로 니부어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어. 자, 비합리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단은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제성 있는 수단 중에 제일 센 건 뭐야? 막말로다가 죽여버리면 돼. 에? A단지하고 B단지가 있으면은 B단지 사람들 죽여버리면 돼. 감금해버리면 돼.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강제성이 있는 수단은 정치적이나 집단적 저항 같은 거를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뭐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선의지에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어떠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의지의 통과가 되는 집단적 저항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한 정치적 방법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불매운동 이런 게 있어요. 불매운동. 시위 이런 것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죠. 불매운동이나 시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부어 기출 한번 가보자. 기출 쓰세요. 첫 번째.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은 필수 요소이다. 다시 한번.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은 필수 요소이다.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은 필수 요소이다. 작년 6월에 나온 문제야. OX야. 그렇지. 5점. 두 번째. 집단이 클수록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집단이 클수록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한 번 더. 집단이 클수록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작년 4월에 나온 문제. OX야. 5죠. 역시 5입니다. 집단이 클수록 더욱더 이기적인 성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간에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 자,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간에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 한 번 더.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간에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 역시 2019년 4월에 나온 문제인데 5입니다. 5. 집단의 요구. 집단의 이익이 있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양심,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할지 말지, 할지 말지가 계속적으로 갈등 상태에 놓여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5라는 거죠. 5. 리뷰어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정의는 먼저 사회정의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정의롭다라 할 때는 어떤 게 정의롭냐? 첫 번째, 분배적 정의, 두 번째, 교정적 정의, 세 번째, 절차적 정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정의들은 어떠한 법을 지키는 정의가 아니라 분배에 관련된 정의가 되겠죠. 먼저 분배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갈 때 우리는 정의롭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자에게 어떤 게 각자의 몫인지는 학자마다 좀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분배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갈 때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분배적 정의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대정책이에요. 우대정책. 교재도 있고요. 우대정책이라는 게 뭐냐? 특정한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든지 또한 농어촌 학생 특별 입학 전형 이런 게 있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든지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례 입학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79페이지 좀 볼게요. 79페이지를 보면은 우측 하단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거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동안 농어촌에 있던 혹은 섬에 있던 학생들은 교육 기회를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원도 없었고 과외도 못 받고 등등등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농어촌 학생 특례 입학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두 번째, 사회 갈등 완화와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 자, 사회 갈등 완화는 뭐냐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리하면 사회가 협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나 혹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기회를 줘야지 도시 사람들하고 농어촌 사람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잘 협력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는 자, 계속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도시에 있는 학생들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잖아. 그게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도 나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테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쾌락과 행복은 올라가고 고통은 줄어들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 그냥 너네 공정한 기회라 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혜택을 줘야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사회적 운, 자연적, 사회적 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적 운은 내가 태어날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연적인 요소야. 장애가 없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 운이에요. 장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적 운이 없었던 거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사회적 운은 뭐야? 태어날 때 누구는 도시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누구는 섬에 태어나.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의 운과 이걸 자연적 운이라고 그러고, 사회적인 측면의 운은 우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적인 요소에서 오는 차별대우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 롤스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롤스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우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은 첫 번째,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다. 특정 집단, 장애인이 되었든 농어촌이나 섬에 있는 학생이 되었든 이러한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업적주의 위배한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사회야. 자유주의 사회니까 나의 능력이나 성취한 결과에 따라서 업적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분배의 기준이 장애가 있냐 없냐 혹은 어디 사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업적주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다 라는 거죠. 세 번째,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보상 간 불일치 문제. 이건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자, 과거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미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대학을 안 갔단 말이야. 지금 특례 제도를 한다고 해도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보상적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대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역차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을 요란한다. 자, 역차별이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대 정책을 했는데, 이 우대 정책을 통해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장애인보다 더 지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았고요. 또 하나 얘가 밑에 부유세도 있는데, 부유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조세제도라는 거죠. 이러한 조세제도도 과연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세금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도 논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게 있는데, 상속을 1억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세율을 10%만 내. 1,000만 원 내는 거야. 하지만 상속세가 30억 초과면, 31억, 32억이면은 상속 금액의 50%를 내. 만약에 내가 50억을 상속하면은 25억을 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게 부유수되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당한 분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정적 정의야. 교정적 정의는 뭐냐면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분배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게 바로 교정적 정의라는 겁니다. 교정적 정의. 대표적으로 뭐 도둑질이나 뭐 절도 이런 게 있겠죠. 사기라든지. 세 번째,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공정한 절차가 결과를 공정하게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배가 있을 때는요. 절차가 있고요.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 다시 말해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결과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려면 이 절차만 정의롭으면 된다라는 거야. 같은 말로 이 절차가 정의롭다면 분배의 결과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아도 그 결과를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같은 거, 시험 점수, 시험 등수, 시험 등급 분배예요. 분배란 말이야. 하지만 누구는 1등급, 누구는 9등급이야. 누구는 1등급, 누구는 5등급이야.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이러한 절차가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절차적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 일반적 정의와 두 번째 부분적 정의라고 하는데 일반적 정의는 같은 말로 보편적 정의, 부분적 정의는 특수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 정의가 뭐냐? 이거는 법을 지키는 거. 다시 말해 법을 지키는 게 바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공동체를 위한 법이지. 공동체를 위한 법이 바로 일반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부분적 정의인데 부분적 정의를 아리는 셋으로 나눈다고. 첫 번째 분배적 정의, 두 번째 교정적 정의, 세 번째 교환적 정의야. 자, 일단 제일 간단한 교정적 정의부터 보면은 아리가 볼 때의 교정적 정의는 같은 거야. 바로 잡는다라는 거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잡는다라는 게 바로 교정적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라는 겁니다. 자, 아리에게 분배적 정의는 뭐냐?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분배받을 때 우리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뭐야? 기여야. 기여. 어떤 기여냐? 공동체에 대한 기여야.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은 그 사회의 재화나 명예와 같은 재화를 많이 받고, 공동체에 기여를 못한 사람은 재화, 돈이나 뭐 명성을 조금 받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아리가 말하는 분배적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아리는 이 분배적 정의는요, 비례를 따르는데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다고 합니다.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는 뭐냐면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얘기하는 4개의 항이 존재하는 비례인데, 다시 말해 A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C만큼 기여했으면 C만큼을 받고요, B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D만큼 기여했으면 D라는 몫을 받는 게 정의롭다라고 해서 이거 바로 우리가 기하학적 비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의해서 분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두 번째, 교환적 정의는 뭐냐면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교환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산술적 비례를 따릅니다. 산술적 비례니까 항이 4개일 필요가 없고 몇 개야? 2개겠죠. 내가 준 만큼 받을 때. 내가 준 만큼 받을 때가 바로 교환적 정의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냥 내가 준 양만
계산하면 되니까 산술적 비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동등한 양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 동등한 양. 동등한 양. 자,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이 필요에 대한 분배가 중요한 거죠. 능력에 따라 일을 해라. 하지만 능력에 따라 분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쌀을 창고에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안 먹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대신 쌀은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디야? 배고픈 사람들에게 줘라. 옷은 추운 사람들에게 줘라. 라는 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런 사람 많잖아. 스포츠카가 5대인 사람들. 스포츠카 5개야. 월요일에는 빨간 스포츠카, 화요일은 노란 스포츠카. 어떻게? 스포츠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라라는 거죠. 줘라라는 거지. 그리고 마르크스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자본주의를 거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원하는 재화를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싸워.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싸워. 왜?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을 더 갖기 위한 이기심이 있고 그건 바로 사적 소유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고 이러한 어떠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를 해야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필요 없이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적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를 나라에서 갖고 있으면 그냥 스포츠카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쓰고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분배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사회정의와 윤리는 다음 시간에 이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바로 또 들으세요.